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는 이제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학의 갈래의 4대 갈래 중에서 2개의 갈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서정 갈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서정 갈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시가 있죠. 시.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운율, 심상, 표현기법, 화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의 특히 서정갈래라고 하는 어떤 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사갈래를 배웠었죠. 장마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서사갈래라고 하는 갈래적 특성을 장마라는 소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극갈래를 살펴볼 건데요. 그 극갈래의 대표적인 이제 하위 장르로는 희곡과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간단한 영상 자료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갈래란 무엇일까? 소설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문학이라면 극은 무대와 스크린, 브라운관에서 보여주기 위해 쓰인 문학을 가리켜. 극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지.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돼. 연극의 대본인 희곡,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는 비슷하면서도 달라. 둘 다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할 수 있어. 하지만 희곡에서는 배경이 무대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있어. 이런 제약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할 수 없지. 또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촬영 기술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이러한 기술을 표시한 특수 용어들이 많이 적혀 있어. 이건 씬 넘버, 장면 번호이고, 이건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확대하는 기법이야. 내레이션은 무대나 장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이고, 이펙트는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 넣는 효과음이지. 페이드인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때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기법을 가리키고, 페이드아웃은 장면이 끝날 때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기법을 가리켜. 시나리오에 쓰인 여러 촬영 기법은 극의 내용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여.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문을 비교하며 인물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실제로 배우나 감독이 되었다 생각하며 읽어봐. 그럼 극갈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겨볼 수 있어. 자, 잘 보셨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봤던 내용들이 바로 희곡과 시나리오, 극갈래라고 하는 것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씩 희곡 먼저,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의 대본을 우리가 희곡이라고 불러요. 연극의 대본. 연극을 할 때 사용하는 대본을 희곡이라고 부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다 비슷한 듯하지만 약간은 다른 형태로, 연극의 대본은 연극으로 공연될 것을 전제로 쓰여지는 대본이라면, 시나리오라고 하는 영화의 대본은 영화로 상영될 것을 전제로 쓰여지는 대본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희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학교 오실 때 프린트로 자료를 드릴 거니까 따로 필기하지 않으셔도 그냥 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드리는 프린트로 살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우선 희곡의 뜻 먼저 보도록 할게요. 희곡이란 무엇인가? 자,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무엇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대사, 동작, 표정을 통해서 현재적 사실로 표현해내는 산문문학의 한 갈래로 무엇을 전제로 한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극으로 상연될 것을 전제로 쓰여지는 대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희곡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등장인물들의 대사, 동작,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적,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로 표현하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대본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희곡만의 특성이라는 게 분명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소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희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선 뭐 이거는 소설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희곡과 소설은 공통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설이랑 희곡은 똑같이 허구성을 지닌 문학입니다. 그래서 희곡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설처럼 작가가 상상한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희곡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소설과의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소설은 읽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글자를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는 것이라면 희곡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그런 목적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희곡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대에서 무엇할 것을 상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과 구별되기 때문에 시공간과 인물수의 제약이 따른다. 자, 여기 이제 또 이런 특성이 있었고,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3번과 4번이에요. 희곡은 대사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는 거죠.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소설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등장을 해야 돼요. 소설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던 장마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반드시 서술자가 있었죠. 그 서술자가 누구였어요? 장마라는 소설에서는 동만이었죠. 이 동만이라고 하는 아이가 소설 안에서 나라는 입장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해요. 그래서 동만이가 바로 서술자였죠. 어떤 소설 밖에 있는 작가가 서술자가 되었든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이 서술자가 되었든 어쨌든 소설은 반드시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희곡이라고 하는 또는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라고 하는 그런 글의 갈래의 경우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서술자의 개입 없이 무엇을 통해서 전개가 된다? 바로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라는 것이 이 희곡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대사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대사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인물들의 성격이라든가 뭐 사건의 어떤 전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대사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 대사로 되지 않는 부분들은 무엇을 통해 또 나타내기도 하냐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표정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동작이라든가 이런 행동이 그들의 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극갈래가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 소설과는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설은 반드시 서술자가 있지만 희곡이라는 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희곡의 특징은 현재화된 인생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내용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인생을 직접 표현한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된다? 현재화된다.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벌어진 사건처럼 내용을 전개한다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희곡의 특성이다. 또 여섯 번째는 여러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매우 많다라는 게 바로 희곡의 특성이에요. 희곡은 무대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내용을 전개해야만 하죠. 한정된 장소와 시간 안에 상연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도 시간적 제약도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아무래도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등장인물들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인물 수의 제약도 커요.
등장인물의 수를 뭐 100명, 200명 올려놓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등장인물 수의 제약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시간적 제약이라는 것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3시간, 4시간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떤 사건의 이야기든 뭐 2시간, 길면 2-3시간, 짧으면 1시간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내야 되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내용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다. 배우들이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장소를 바꾸면서 상황을 좀 바꿀 수도 있지만 희곡의 경우에는 화장실 잠깐 갔다 올 수 없죠. 연기하다 말고 갑자기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쉬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갈등의 문학이다. 이 갈등은 여러분, 뭐, 희곡, 소설, 시나리오 이런 데에서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앙금이라고 하는 건데, 안고라고 불렀던 것인데, 앙금이 없으면 찐빵 맛이 없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팥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앙금이 있어야지 맛있다라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도 이 갈등은 그런 앙금의 역할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뒤에 있는 사건을 끝까지 이제 멈추지 않고 읽거나 또는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의 시작과 갈등의 해결이 사건의 이야기에 어떤 펼쳐지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7가지 희곡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희곡의 재앙만 또 따로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요거는 뭐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이에요. 희곡의 제약 첫 번째는 직접적인 묘사나 해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소설은 여러분 서술자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서술자가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상황을 요약해서 제시할 수가 있는데 희곡은 아까 우리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만 내용을 전개한다 그랬었죠. 등장인물이 대사를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독백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대사를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죠. 보여주기 문학이에요. 보여주기. 뭐는요? 희곡은 보여주기 문학이다 보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 문학이 아니라 이제 서술하기, 말해주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행동이나 대사가 아니라 소설의 경우에는 소설은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기가 가능하죠.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것이 가능한데 희곡의 경우는 말해줄 수 있다 없다? 말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묘사나 해설이 불가능하다. 표현에 제약이 있다.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나타난 암시적 내용을 찾아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표정을 지은 것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를 관객들은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말해주지 않으니까. 소설은 말해줄 수 있지만 희곡은 말해주지 않고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직접적인 묘사나 해설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작품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연 시간 자체가 아무래도 한정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으면 1시간, 뭐 길면 2-3시간, 뭐 3시간 이상 가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내용을 전개해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세 번째, 등장인물 수의 제한. 이게 무대라는 한정적인 공간 때문에 그래요. 무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장인물 수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 배경의 제한, 당연하겠죠. 등장인물, 무대라고 하는 게 바로 배경이니까. 무대 위에 상연시킬 수 있는 배경이어야 돼요. 배경을 그렇다고 또 많이 바꿀 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많아봐야 5번 정도 배경을 바꿨지, 그렇게 막 계속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이 제공되지 않겠죠. 그래서 배경 자체의 제한도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다. 상연 시간의 제약. 여기 이제 2번하고도 같은 연결산성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소설과 희곡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소설은 읽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독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한 내용을 언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희곡은 뭐 레제 시나리오, 레제 희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읽기 위한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런 것들보다는 배우의 말과 동작으로 보여주는 문학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배우의 말과 동작으로 보여주는 문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이죠. 아까는 간접적이었다면은 지금 여기는 어떻다? 직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등장인물의 수는 소설에는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뭐 돈도 들지도 않아요. 상상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나 희곡은 어때요? 수적인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연과 여기 주역이 잘못된 말이네요. 주연과 상대역으로 나뉘어서 주연이 있고 상대역이 있어서 대립과 갈등을 보이는 뚜렷한 성격의 인물이 등장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적인 제약이 많다라는 거 비교했을 때. 자, 소설은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 마찬가지죠. 이거 다 상상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장인물, 시공간의 제약이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희곡은 어떻다? 제약이 크다. 또 과거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항상 현재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소설은 어때요? 과거 시제의 것은 과거의 내용으로 나타나지만 여기는 회상을 통해서 과거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희곡은 뭐든지 다 지금 현재 무대 위에서 지금 현재 보여줘요. 자, 소설은 묘사와 서술로 어떤 상황을 묘사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헤치는 그런 서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설이라면 희곡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대사와 지시문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죠?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걸 지시문으로 제시해주면 연기자가 이제 희곡에서 배우가 그 지시문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뭐 반복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주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곡의 요소입니다. 희곡의 요소. 희곡의 요소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해설, 대사,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지시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해설, 지시문, 대사. 자, 희곡의 3요소를 우리는 얘기할 때 뭐뭐 있다고요? 해설, 죄송해요. 해설, 지시문, 대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희곡의 3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이라는 게 앞에 있다는 얘기죠. 대체로 막이 오르기 전후에 필요한 무대장치라든가 또는 인물 속에 어떤 인물이 나올 건지, 어떤 배경인지, 어떤 시대적 상황인지,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서 크게는 전치 지시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설을 따로 구분을 합니다. 이 해설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아니면은 뭐 희곡에서 어떤 미리 지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영화에서는 해설 부분에 이렇게 지문으로 밑에 바탕에 이렇게 글자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어떤 배경인지, 무대 장치는 어떤 곳인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곳, 이걸 해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곡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대사라는 건데, 이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라든가 사건의 전개, 이런 것들은 모두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대사 역할도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5개 칠 거예요. 자, 대사의 역할. 희곡에서 대사의 역할은 사건을 진행시켜요. 이야기를 펼쳐요. 대사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또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도 나타나죠.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도 나타나겠죠. 또 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분위기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대사 안에 작품의 주제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대사다. 그러니까 대사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희곡에서 대사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은 무언극 같은 것도 존재를 하지만 무언극은 대사 대신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럼 무언극을 제외한 일반적인 어떤 연극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에서 어떤 주제를 암시하고 사건을 진행시키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드러내고 사건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의 종류에 뭐가 있겠냐?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화, 독백, 방백.
자, 대화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희곡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을 대사라고 한다면 그 중에 서로 주고받는 말을 우리가 대화라고 해요. 서로 어떤 이야기를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 이게 바로 대화겠죠. 뭐 독백은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뭐예요? 혼잣말. 이런 혼잣말은 자기를 반성할 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걸 설명할 때도 독백을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겠죠. 자, 방백은 뭐냐면 여러분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에 다른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배우겠죠. 무대 위의 상대방이라는 얘기는 다른 배우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린이극 같은 거 보면은 어린이극 같은 거에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한 명의 배우가 갑자기 관객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말하고 말해요. 아, 저 사람 바보 같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치듯이 말하면 옆에 사람은 그걸 못 들어요. 그리고 관객들하고 배우하고만 얘기를 하고 옆에 사람은 그 배우가 하는 말을 못 듣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고 하는 말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귀에는 들리겠지만 연극 상황에서는 그 상대방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는 말이다. 셰익스피어의 옛날 희곡에는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근데 그게는 거의 쓰이지 않고 뭐 간혹가다 쓰이긴 하지만 거의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방백입니다. 그래서 대사의 종류에는 대화, 독백, 방백이 있고 대화는 주고받는 말이고 독백은 혼잣말이고 방백은 관객에게는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상대방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약속된 말을 말한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지시문. 지시문은 배경,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이다. 바탕글, 지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대 지시문, 그러니까 지시문은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해설 부분을 제외한 건 다 지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시문은 등장인물이 행동이나 대사로 말하거나 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냥 등장인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대 장치를 지시해주거나 등장인물, 시간, 장소 등을 소개하는 무대 지시문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뭐 해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동작 지시문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지시문들이겠죠. 등장인물들이 동작하고 표정하고 어떤 심리를 어떤 말투로 어떤 등장식이 언제 등장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시해주면 배우들은 이걸 보고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나타내주는 행동이라든가 뭐 그거 외에 뭐 효과 음향이라든가 뭐 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지시문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사를 뺀 나머지는 앞부분에 해설이라고 했던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장인물, 배경, 무대 등을 따로 설명한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해설이라기보다는 지시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크게 희곡의 3요소를 해설, 그 다음에 지문, 대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지문은 대사를 뺀 나머지를 다 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부분을 해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희곡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